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이번 첫 시에 이어서 이 3차 시에는 권리와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권리와 유사한 개념. 네, 저희가 살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권리 또는 무슨 권한 또는 뭐 이 말은 조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원, 그다음에 권능, 권능도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반사적 이익은 좀 들어봤을 것 같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이제 뭐 용어가 반사적 이익이라든지 고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법에서는 엄격하게 이 권리에 유사한 개념인 이 고난이라든지 권원, 그다음에 권능, 반사적 이익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권리는 제가 조금 전까지 위쪽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권리와 유사한 개념 해가지고 권한, 첫 번째 권한인데 이 권한이라는 건 자, 일정한 단체 기관, 즉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겠죠, 여러분. 뭐 국가기관, 뭐 공적인 기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정한 단체 기관이 자, 법적으로 잘 보세요. 일정한 단체의 기관,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기관 이렇게 되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뭐 국가기관 이런 것 되겠죠. 이런 기관들이 법적으로 단체 행위로서 자 법적으로 뭐 사실상의 어떤 힘이 아니고요. 법적인 힘인 거죠. 이 법적으로 어떤 단체 행위로서 그렇죠. 법적으로 단체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며 자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누구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죠. 아 이 사람의 권한은 여기까지인데 왜 이 사람이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즉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권한을 남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이제 권한이란 이 용어를 들으면 결국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권한의 범위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나의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또는 뭐 한참 뭐 코로나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코비드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권한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자, 그럴 때 저희가 권한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즉, 일정한 단체, 쉽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법적으로 그 기관이 한 행위, 그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그 기관의 행위를 하는데, 기관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기관이 유효한 행위, 즉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뭐냐면 권한인 거죠, 권한.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부를 얘기하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떤 이제 뭐 뭐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뭐 이걸 전부 다 하는데 각종 이제 어떤 그 법에 규율된 근거, 즉 법적으로 자 뭐죠? 유효한 행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규정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법으로 딱 정해놨죠. 그 범위 내에서 뭐죠? 그 보건복지부 그 기관의 행위, 그게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 그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그 행위가 유효한 행위이고 그 유효한 행위의 그 법 테두리 그 한계가 바로 권한의 범위가 된다. 그 범위 안에서 뭐죠?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일정하게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나요? 자, 권리와 유사한 개념인데, 권리는 좀 전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권한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단체 기관이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단체 행위죠. 법적으로 단체 행위면서 그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즉 어떤 법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 법적이네. 법적으로 이 범위가 정해진 내에서 하는 그 유효한 행위,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단체의 이름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이제 권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을 직권이라고 많이 부르죠. 직권. 그렇죠. 왜냐하면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놨는데 강제력은 행위인 거죠. 유효한 행위인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우리는 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직권. 직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있어가지고 재판에서는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고나 피고 그렇죠. 그렇죠. 또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원고 피고는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내요? 그렇죠. 증인도 출석시키고 증거도 내는 거죠. 그렇다면 재판장에서 판사나 법관은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 즉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 것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럴 때 법관이 가진 직권, 그렇죠. 법관도 사법기관이잖아요. 이 법관이 가진 권한으로 어떤 것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는 거죠. 원고 피고가 따로 뭐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어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떻게 된 건지. 다 그럴 때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즉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권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럴 때 이 직권이 바로 뭐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권한, 즉 국가기관, 또 사법기관도 당연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직권이라고 부른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사법상으로는 대리인이나 법인의 기관이 본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함. 이게 무슨 말? 네, 이해가시죠? 네, 사법상으로는 대리인, 그렇죠? 대리인이나 법인의 기관이 그다음에 본인, 그렇죠? 본인은 당사자죠, 당사자. 자, 당사자나 그다음에 법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이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인이 어떤 당사자를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인의 기관이 어떤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는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상으로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권한과 권리는 거의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 당연히 구분이 가는 거죠, 여러분. 자, 권원은 뭐냐면 자, 어느 법률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한다. 이거죠. 정당화하는 근거. 즉 권원이 어느 거냐? 자, 권원이죠. 이 원이 원천이 뭐냐? 이런 거죠. 그 권리, 권한의 원천은 어디냐? 이럴 때 우리는 권원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제 뭐 법률적 혹은 또 어떤 사실적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내가 뭐 어떤 사람의 죄송해요. 내가라고 해서 한 말 해서 죄송해요. 제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뭐냐? 소유권이다. 이럴 때 이 소유권이 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데 그쵸? 토지 소유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자기가 가진 이 토지 이 위에 부합한 물건은 뭐냐면 토지 위에 무슨 뭐 창고를 짓거나 또는 무슨 원두막을 짓거나 또는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합한다라고 법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이 토지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도 가져요. 그렇죠. 원래 토지의 소유자가. 근데 임차권이라고 있죠, 여러분. 임대인, 임차, 임대, 임차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 임차권처럼 그 토지를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이 뭐냐? 임차권인 거죠. 임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토지를 임차하는 거죠. 그럼 이 임차권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뭐가요? 임차권이. 그럼 이 임차권이 뭐가 돼요? 권원이 되는 거죠. 야, 너의 그 임차
토지를 이용하는 그 정당한 권한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임차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임차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권리, 어떤 권리의 뭐죠? 원천. 뭐죠? 권리의 원천. 자, 그래서 임차권처럼 그 토지를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 내가 저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 토지를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빌린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임차권인 거죠. 자, 임차권을 가지고 내가 그 수목을 심었어요. 그 토지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심은 경우에 자, 이것들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토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자,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이렇게 정당하게 뭐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즉 임차권. 자, 임차권을 가진 사람이 이 수목의 소유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원래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은 토지 소유자 건데 만약에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즉 A가 토지의 소유자고 B가 그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B가 임차권을 가진 그 임차인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수목은 자 A 임대인인 A씨게 아니라 임차인인 B의 소유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는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권원이라고 한다. 권리의 원천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가 그렇게 행위하는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근거가 뭐냐? 자, 이럴 때 우리는 그걸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능을 볼까요? 권능은 기관의 권능이라 하는 경우처럼 권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그렇죠. 권능도 권리의 능력인 거죠. 권리 능력. 그걸 우리는 권능이다 얘기하는 거죠. 권리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권한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권한. 네.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죠. 자, 권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게 권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또는 권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 권능이. 권리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을 들어서 우리는 권능이다 얘기하는데 자, 한편으로는 이 권능은 다시 권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기능의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만약에 어떤 공적인 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이면 여기에 권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권한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권한, 저런 권한, 이런 권한, 저런 권한, 즉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기능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권리, 저런 권리, A라는 권리, B라는 권리, C라는 권리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모아져서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권능은 그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기능을 뭐죠? 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리와 권능은 그렇게 다른 거죠. 권리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권능은 권리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달달한 네, 기능이죠.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서 권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개개의 기능을 따로 떼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뭐 권한이라고 얘기를 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 권리라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좀 더 따지고 보면 어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어떤 기능적 의미로서의 어떤 사용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제 권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여러분. 대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들도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 옷을 제가 많이 입어서 그러나. 네, 네, 되게 덥네요. 에어컨을 틀어 놓지 않아서 그런데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선풍기 좀 틀게요, 여러분. 좀만요. 잠시만요.
선풍기를 가져왔네요. 여기 선풍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중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지금 네, 훨씬 낫네요. 여기가. 여러분 좀 바람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반사적 이익은 제가 전차 시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반사적 이익이란, 자, 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로 간접적으로 받는 개인의 이익을 말한다. 자, 예컨대 보호관세법이 존재한다면 그 법률의 작용에 따라 반사적으로 국내외 기업가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어떤 자가 그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익을 방해하더라도 해당 기업가는 기존의 이익을 권리로 정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반사적 이익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가가 어떤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공익상의 견지인 거죠. 네, 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정주체 즉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국가죠, 국가. 자, 국가기관이 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법규를 제정해가지고 그 법규로 인해서 어떤 대상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한 결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관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 보호관세법 때문에 제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물건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이 사는 거죠. 보호관세법 때문에 수입품 비싸니까 제 물건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방해가 되는 거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방해가 되더라도 저는 이거를 권리로서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권리로 주장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국가가 공익상의 필요로 인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저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 뿐이니까 그건 저의 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떤 제3자에게 방해를 받더라도 저는 그거를 구제를 해달라고 권리로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이익은 권리의 실질적인 요소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반사적 이익은 권리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공익상의 목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규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제가 그냥 부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는 거죠. 따라서 그 국가가 제정한 그 법규란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제대로 하라. 국가에게 나의 이익을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건 저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반사적 이익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권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권한, 권능, 반사적 이익. 자,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자, 의무로 넘어가가지고 자, 권리는 의무를 병행하는 거죠. 자,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도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도 있지만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병행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권리와 의무는 각각 독립적인 거라서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다. 즉 권리 없는 의무도 있고 자, 의무 없는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보통은 권리와 의무는 쌍쌍으로 가는 거죠. 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무. 자, 의무의 본질. 자, 의무의 본질에 관해서는 뭐 권리가 그렇듯이 자, 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 의사의 구속이라는 견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의사의 구속이 된다는 견해. 그게 바로 이제 의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어떤 법률상의 책임. 야, 이건 도덕상의 책임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책임이다.
의무는 의무의 본질은 법적인 책임인 거다라는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견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견해죠. 네, 견해. 자, 이런 견해도 있고 또 뭐냐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법원, 법관이나 판사가 내리는 어떤 판결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쵸? 법원에서 판결을 땅땅땅 하게 되면 뭐죠?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든지 그렇죠. 뭘 돈을 내야 되는지 또는 내가 몸으로 뭘 때워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런 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예측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를 실체가 없는 관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의무는 그냥 그거는 의무일 뿐이지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의무인 것뿐이죠. 상상의 날개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견해들이 대립하는데 어떤 지배적인 견해는 자,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할 것, 즉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이걸 우리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자기 의무라고 얘기하고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이 법에 의해 명령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의무이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해서는 안 될 것, 부작위 의무인 거죠. 자, 법에서 하라는 건 해야 되고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것을 자기 의무 이렇게 얘기하고 법에서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부작위 의무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부작위는. 자기는 무엇인가 하라는 거고 부작위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의무들이 자, 어디에 의해 명령된 상태? 자, 법에 의해서 명령된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의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법에 의해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하지 마. 자, 이렇게 명령된 상태. 이게 바로 의무의 본질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의무의 본질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는 상호 대응하고 있음, 즉 권리와 의무는 쌍으로 간다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삼가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이 선풍기, 이 커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뭐죠? 이걸 뺏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뺏어가는 거는 이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뺏어가지 않는 것, 이 뺏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내가 가진 이 커피에 가진 이 커피에 대해서 내가 이 커피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잖아. 이 소유권에 대한 어떤 의무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권리 의무는 상호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커피의 소유권이죠. 제가 이 커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시고 있고 이 커피는 제 거죠. 이 커피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무는 뭐가 되냐? 자, 이 권리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인 거죠. 이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무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커피를 저에게 뺏어가는 거는 뭐죠? 저의 이 소유권에 대한 침해죠. 그쵸? 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소유권의 이 권리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 된다. 이걸 바로 대세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는 뭐죠? 특정한 사람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 소유권, 이 커피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 커피를 모든 사람은 저에게서 뺏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저에 대한 제가 가진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제가 가진 이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로서 뭐예요? 이 커피를 저에게 뺏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 해서 이걸 바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른바 대세권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똑같은 뭐죠? 의무이기는 한데 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행동할 것이 오는데 이걸 대인권이라고 그래야죠. 이건 특정인 거죠. 제가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빌렸어요. 저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닌 이 의무는 A에게 이 A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세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채무자, 저의 채권자인 A라는 사람에게만
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이른바 이 의무를 우리는 대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따라서 법이 어떤 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때 다른 자에게는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원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하고 있는 거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이 어떤 자에게 어떤 A라는 사람의 권리를 부여할 때 그 상대방 또는 다른 자에게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도 같이 부과하는 거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자, 그렇죠. 이런 의무가 보통 권리의 반면이지만, 그렇죠. 이와 같이 의무는 보통 권리의 반면이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권리의 반면이다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는 하나가 세트가 아니고 권리 의무는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독립적인 거죠. 물론 보통은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있기 마련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는 쌍호 세트이기도 하지만 또는 뭐죠? 서로 독립적인 거다. 세트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거는 서로 독립적인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로 자주 움직이지만 네, 세트가 아니다. 독립적인 거다. 네. 자, 그래서 의무 중에는 권리가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상법상에서는 미성년자가 영업행위를 할 때는 등기를 하도록 하여 등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의무가 있는 곳에 이에 대응하는 권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의무만 있어요. 야, 너 미성년자야? 네가 영업을 하려면 이거 등기해야 된다. 등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네가 등기 의무를 하지 않으면 너는 영업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네가 등기 의무를 너에게 부과하고 너는 등기 의무가 있지만 네가 이 의무로 인해서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다음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만 있는 경우. 여러분 권리만 있는 경우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권리만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미성년자의 어떤 상속권에 관련해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음, 네. 권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가 없고 권리만 있는 경우.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열린 게시판에 한 가지 예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좀 공부를 하시고 네, 본인도 한번 공부를 해서 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없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의무의 본질은 이렇게, 자, 의무의 이행. 자, 볼까요? 의무의 이행이란, 자,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렇죠. 의무의 이행. 자, 의무의 이행은 말 그대로 의무의 내용. 내가 가진 의무의 내용이 뭐냐?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게 저의 의무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며, 자,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은 일정한 제재, 즉 형벌, 강제집행, 손해배상 등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현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만약에 권리하고 의무가 세트로 있는데 누군가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그렇죠. 제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제가 채무자니까. 그렇죠. 제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제가 이행하지 않게 되면 불이행에 대하여 법은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형벌이라든지 강제집행이라든지 손해배상 등을 부과함으로써 그 의무의 실현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권리를 주장하는 건 권리의 실질적인 요소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의무를 실현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의무 실현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는 무너지고 말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네, 법적으로 일정한 강제를 동반할 수 있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가 바로 뭐 형벌이라든지 또는 강제집행이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무의 이행을 실현 즉 의무의 이행 실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거죠. 형벌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인 거죠. 네,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형벌인 거죠. 형벌. 그렇죠. 강제집행은 공권력에 의해서, 즉 공권력이 뭐예요? 국가기관이 가진 뭐죠?
권한인 거죠, 권한. 네, 권한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해가 행위죠, 여러분.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 좀 틀렸네요. 네, 한번 고치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못 풀어놨네요. 강제 집행은 결국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즉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행시키거나 또는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 그게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강제 집행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의무자의 심신, 그렇죠. 의무자의 심신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거나,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직접적으로 공권력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 심신이나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국가의 권한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요. 즉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든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돈을 안 갚았어요, 여러분. 돈을 뭐 한 1,000만 원 안 갚았는데 이 1,000만 원짜리 집에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갖다가 경매를 붙이겠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또는 의무자를 대신하여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죠? 이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구상권이라고 하죠. 구상권. 요즘에 구상권 많이 얘기하죠.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코로나를 전파시키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코로나를 전파를 시킨 그 사람에게 그 국가가 낸 비용을 다시 내게 하죠. 국가에게 내게 하죠. 그게 구상권인 거죠. 네, 이게 구상권인 거죠. 구상권. 즉 의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먼저 그 의무의 내용을 실현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즉 그 총 비용을 그 의무자에게 징수하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강제 집행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불이익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불이행자로 하여금 그 불이익을 전원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의무에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 의무를 실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무를 실현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입었어요. 그러면 뭐죠? 그 불이행자, 즉 의무를 실현하지 않은 그 불이행자로 하여금 그때 받은 그 뭐죠? 권리를 가진 사람,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익을 전부, 즉 그 불이익까지도 갚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인 거죠. 손해배상.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원래 뭐 자동차 운전자나 뭐 자전거 운전자는 어떤 그 도보로 걷는 행인을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거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인데 그 손해배상이 뭐죠? 뭐 치료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치료비를 대신해서 내주는 거죠, 여러분. 치료비를 대신해서 내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운전자가. 자,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손해배상. 사법상에는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와 750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렸는데 안 줬을 경우에 어떤 손해배상. 그 다음에 민법 750조에 있는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래는 불법인 거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즉 사법상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뭐죠?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어떤 의무의 실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수단인 거죠. 이 제재 수단이 없다면 당연히 권리는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법률 관계가 무너지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의무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의무와 유사한 개념, 책임하고 부담이 있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죠. 의무, 그다음에 책임. 예를 들면 책무라고도 많이 하죠. 여기
무에서 의무의 무자와 책임 책자를 떼가지고 책무. 자, 책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공공기관의 책무. 자, 여기서 책무라고 얘기하는 건, 자, 책임과 의무죠. 자, 여러분이 딱 듣기에도 책임과 의무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보통 이 책임이다, 네가 해야 되는 의무다 이런 거죠. 네가 해야 되는 의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게 의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야, 이건 너의 의무야. 이건 너 책임이야.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모두 양자는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의 의미에서의 책임은, 자,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를 부담한 것을 의미하며, 그렇죠, 여러분. 자, 법률상의 의미에서 책임은 당연히 법률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제재를 부담하는 것이죠. 법률상의 책임은. 자, 좁은 의미로는, 자,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제재를 받는 근거를 말함.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법률의 의미에서의 어떤 책임은, 자,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를 부담하는 거죠. 네, 제재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좁은 의미로는, 자,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뭐죠? 의무를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법률적 어떤 제재를 받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근거. 의무 위반으로, 좁은 의미로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제재, 즉 형벌이 발생했다. 그러면 형벌을 받는 근거를 말하는 게 바로 책임인 거죠. 자, 법적 책임이죠. 법적 책임이 형벌을 받는 것, 즉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인 제재는 만약에 형벌이다, 또는 강제집행이다, 또는 손해배상이다. 자, 이 근거는 뭐예요? 법 책임인 거죠. 책임. 네, 책임이 근거인 거죠, 여러분. 네, 책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임을 수반한 의무는 그 구속력이 강하게 된다. 그렇죠. 책임을 수반한 의무는 당연히 구속력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법률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하지만 의무에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는 게 보통인데, 의무도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죠.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보통이지만, 자, 의무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즉 책임이 없는 의무도 있다,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책임 없는 의무는 어떤 불법한 원인에 의한 채무, 이른바 자연 채무가 그 예입니다. 자, 불법한 원인에 대한 채무는 뭐냐면 도박빚인 거죠, 도박빚. 네, 도박해서 빚이 생긴 경우, 빚 채무인 거죠, 여러분. 도박에서 생긴 어떤 이 채무는, 자, 자연 채무로서 책임이 없는 의무인 거죠. 의무긴 의무인데 이건 책임이 없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의무와 유사한 개념 중에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자, 부담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소멸하는 것. 즉, 우리는 공소시효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척 기간은 뭐죠? 어떤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는 기간인 거죠. 뭐 10일이면 1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이런 것을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척 기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일정 기간에 걸쳐서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 혹은 또는 권리 행사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인정되고, 즉 상소는 뭐죠? 네, 뭐냐면 항소하고 상고를 여러분 합쳐서 상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 항소는 1심 법원에서 불복해서 2심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소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심 법원, 즉 고등법원에서 불복해서 제3심 법원, 즉 대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우리는 상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소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 혹은 권리 행사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인정되고 있을 때, 그렇죠, 있을 때 이들 요건은 다만 그 불충족 시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렇죠? 자, 권리 행사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의무로서 과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예에 속한다. 자, 부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부담은 의무와 달라서, 의무는 뭐죠? 어떤 권리 행사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자, 의무로서 가해지고 있는 게 아니죠. 야, 너 이거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 충족해야 돼. 너 이런 권리 행사하려면 이러이러한 의무를 충족해야 돼. 이런 이거는 의무로서 가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네. 자, 그런 거죠, 여러분. 의무는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 네, 어떤 일정한 제재가 따라오는 거죠. 의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이 부담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하고 어떠한 권리 행사의 어떤 조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지 네가 권리 행사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신청하고 싶으면 그 조건을 맞춰라. 행사 조건을 맞춰라 이런 거죠. 딱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권리 행사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떤 의무로서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뭐죠? 어떤 어 법적으로 뭐죠? 법적이 아니죠. 권리 행사 조건을 네. 충족을 하는 것이 자, 의무로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부담인 거죠. 부담. 네가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가 어떤 상소를 하려고 하면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의무로 가해지는 건 아니죠. 부담인 거죠. 서면으로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다음에 만약에 너가 뭐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자, 공소시효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적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공소시효는 제적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다 해서 어떠한 제재가 오는 건 아니죠.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시효나 제적 기간을 지켜라. 이런 것은 의무와 다르게 부담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 부담을 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즉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제재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와 다르다. 부담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자, 의무의 유사한 개념인 책임과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권리와 의무의 객체, 주체와 객체, 그다음에 어떤 권리의 득실 또는 변경 여기까지 해서 권리 의무를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날씨가 더워지는데 네, 물도 좀 많이 마셔가면서 그늘에서 좀 자주 쉬는 어떤 지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